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에 대해서 각사를 먼저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주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한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이 영역에서는 거의 필수 한국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니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야 저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니들 한국사 공부 좆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정의쌤한테 다 알려줄 거야. 한국사 책 그렇게 막 열심히 보고 정리하고 막 그 문제까지 다 걷어가지고 하더만. 자, 봅시다. 고려 말부터 들어갈까요? 고려 말부터. 자, 고려 말에 누가 침입하여 오기 시작했어? 북쪽에서는 머리에 빨간 띠두른 홍건적 새끼들이, 남쪽에서는 훈도심한 입은 외국 새끼들이 주안에게 쳐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밖에서 외적 새끼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힘을 가지게 돼? 그렇지, 무인 세력이 힘을 가지게 되는데, 새롭게 등장한 무인 세력, 기존의 무신정권과 다른 새롭게 등장한 무인 세력이라 해서 이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대표적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야?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지. 그치? 그리고 명나라에서 넘어온 성리학을 망관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양이나 넘어왔던 성리학이 뭐 이제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 새로운 과거를 봐서 새로운 과거를 보고 이제 올라오는 새로운 이제 사대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야? 신진사대부지. 신진사대부는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강경파 또는 혁명파와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파 사대부들로 나눠지게 돼 있어. 자, 그 온건파 사대부들과 강경파 사대부들의 이제 사림, 훈구, 그다음에 이제 동인, 서인 뭐 이쪽으로 나눠지는 계보는 내가 한번 쭉 써줬었으니까 전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되었는데 조선의 초기 100년은 체제 정비입니다. 성리학을 국가주도로 보급하는데 노력하지만 그것이 생활화되는 데는 실패했어요. 생활화되는 데는 원래 어떠한 학문을 나라에서 존나게 민다고 해도 그것이 생활화되는 데는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줬었지? 그렇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카스트 제도도 이미 폐지된 거는 1948년에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어떠한 그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지? 뭐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 조선에서도 성리학을 국가주도로 보급하지만 생활화되는 데 실패해서 아직까지 조선 초기에는 불교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이 시대는 훈고파가 주도했던 시대야. 훈고파가. 그러다가 이제 훈고파가 깝치는 걸 보기 싫었던 성종이 사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계자인 사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화별생기가 돼 있는데요. 뭐 사화 4개의 순서는 뭐 무호, 갑자, 기묘, 올사, 무기, 갑옷, 기술, 그리고 올사 뭐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훈고파와 살인파가 대결을 하게 되고 4번에 가까울 네 번 정도가 살인파 전체가 다 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머리처럼 살아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살인이 이겨냈던 게 바로 이 사화발핑기야. 그런데 이 살인과 훈고파들은 뭐 칼로 싸웠던 게 아니고 주둥아리로 적을 턴 다음에 마지막에 사약을 매겨 싸웠기 때문에 국방력은 계속해서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왜? 주둥아리만 털고 있으니까. 그치? 그런 와중에 이제 삼포해란이나 을묘해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조선의 이제 미흡한 국방력을 보여주는 사태가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사림이 이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훈구파와 살인파가 싸웠을 때 사림이 이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지역에 이렇게 잔잔하게 자리가 잡고 있던 서원과 향역에서 끝도 없는 물량을 뽑아내가지고 위쪽으로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야. 서원에서는 물량을 뽑아서 위쪽으로 올리고 향학은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교적 생활 규범과 함께 어떠한 그 생활의 도리를 알려주게 되면서 이 살인파 세력이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배경을 만들어주게 된 거지. 그치? 임진 정유 전쟁은 다음에 보고 그러고 나서 광해군으로 넘어갔는데 광해군은 내가 전단원 중국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을 제대로 겪어본 왕이기 때문에 전쟁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그 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인식을 하고 있는 왕이었어. 광해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데 뭐 그렇다고 내가 꼭 광해군이 대단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중리배교라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진짜 굉장히 날카로운 점이 있어. 이 당시에 어떤 그 성리학 일변도인 중국의 유교 탈레반 사회에서. 그래서 얘기했지만 조선의 출병을 요구한 명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강홍립을 보내서 대처한 점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유교 십선비 새끼들의 이제 탄핵을 받아가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긴 했지만 물론 이제 단순히 광해군이 강홍립을 보냈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고 이제 자기의 엄마였던 새엄마였던 이제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이제 죽였다는 임목대비는 폐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그런 전제도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인조가 등장하게 되고, 인조는 광해군은 전혀 다르게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는데, 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결국은 두 번의 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묘와 병자 호란이. 그래서 병자 호란 때는 이제 삼전도에 가가지고 대가리 꽝꽝 찍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었지. 그걸 보고 자란 이제 밑에 있던 패자,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인질로 끌어갔던 소현패자와 복림대군이 있는데, 사실 소현패자는 정말 비운의 사나이고, 소현패자에 대해서 정말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은 웹툰 중에 하나인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좀 보세요. 괜찮아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좋은 분이었고, 진짜 우리나라가 성군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한 죄로 사약을 먹게 되었고, 독살 당한 거지. 씨바, 거의 독살이라고 봐야 돼 그거는. 그래서 이 복림대군은 반대로 이제 자기의 정통성, 부족한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벌이라는 어떠한 그 의미 없는 짓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이 북벌은 나중에 북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사실 뭐 이 상황에서 팩트가 아닌 이제 어떤 역사의 썰이나 가상의 역사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당시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조 때 일어났던 그 르네상스가 훨씬 빨리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아.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이 효종은 근데 원래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라는 건 소현세자가 세자인데,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정통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아들마저 뭐 이렇게 독살 당했다는 썰이 많아. 근데 아들마저, 그 아들이 살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림대군에게 왕위가 넘어가서 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까 정통성이 부족해서, 즉 원래 조카가 올라야 되는데 자기가 삼촌이 올라버린 거잖아 왕위를. 그래서 사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북벌론을 계속해서 펼 수밖에 없었고, 신하들은 계속해서 성리학 그 유교 탈레반 새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명운동을 해야 된다는 새끼들이었으니까, 명을 복귀시키는 운동. 그러다가 이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이 진짜 믿고 아끼던 신하 중에 하나인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새끼들이, 효종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니까 이 씨발 진짜 개새끼들이야 이게 진짜. 지를 그렇게 믿어준 그 왕한테 정통성이 없다고 왕 죽었는데 상복을 3년이 아니라 1년 입장하는 이 개새끼들이지. 하여튼 왕을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 볼 것이냐 또는 정통성이 없는 왕으로 볼 것이냐 해서 3년과 1년을 가지고 상복 문제로 싸운 게 바로 뭐야? 예송 논쟁이지. 예송은 1차와 2차가 있었고,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두 번 일어났는데 둘 다 1년 이겼다 그래서, 그치? 서인이 먼저 한 번 이기고 남인이 한 번 이겨서 싹 쓸리고, 그 다음에 숙종 때부터 시작해서 숙종 때 2년왕후를 비롯한 서인 세력과 뭐 장희빈을 비롯한 남인 세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치? 그러다가 이제 영조 정조 때는 탕평 정치를 하게 되고, 사실 영조는 뭐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인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고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정조는 충분히 훌륭한 왕이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사에 가서 배우는 거, 우리가 여기서 조선의 각국사를 깊게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필수 한국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기로 넘어가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사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영역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하나하나의 어떠한 각국사를 중국사처럼 이렇게 깊게 각국사를 보는 편이 아니라, 이 시대, 중국이 이러고 있을 시대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세기와 아래쪽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당정치가 탕평 세도를 지나면서 양란 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냐면 양란, 임진란과 병자란 전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면, 우선 경제, 일단 사회적으로 보면 장흥원에서 임진왜란 때 노비 문서가 다 타버리면서 노비에 대한 어떤 신분의 획책이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금은 안 거치고, 노비가 많으면 세금이 안 거치니까 노비들을 이렇게 양인으로 풀어주는 납속과, 공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공을 만들어주는 어떤 공명책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된다. 신분 상승이. 근데 문제는 니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양반까지 올라가고 싶지, 뭐 노비에서 상민 되는 걸로 만족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신분제가 굉장히 동요하게 되거든. 원래 조선 쪽에 7%밖에 없었던 양반이 70%에 80% 가까이 양반이 되는데, 까놓고 니네나 나나 다 쌍놈의 자식들이거든. 근데 뭐 집에 족보가 있다, 그 족보 다 산 거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의 양반은 얼마 없었어. 다 쌍놈이라고 보면 돼. 특히 이제 그 꼰대 노릇하면서 뭐 이렇게 집에서 막 이렇게 꼬박꼬박 따지는 집일수록 쌍놈 집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말 있었잖아. 차례상 부러지게 차리는 거, 그거 이제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놈들이 꿀리기 싫어가지고 하는 게 그런 짓거리라고.
하여튼 뭐 이거 나도 포함이야. 나도 쌍놈 집안일 거야. 뭐 우리나라 양반이 그렇게 많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실 세금이 잘 거치지 않다 보니까 세금을 개혁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개혁하게 되냐면 바로 대동법이지. 대동법은 광해군이 시작을 했었는데 대동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박나비나 그런 것에 폐단을 막기 위해서. 박나비 뭔지는 알지? 니들 진짜 한국사 공부했으면 박나비 뭔지를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런데 그 대동법에 대해 대동법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렇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걸로 내는 게 대동법이라고 그랬어. 딱히 쌀에 국한된 건 아니야. 쌀이나 포나 동전이나 이런 걸로 내는 것이 바로 대동법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걸로 구한 쌀이나 포나 화폐를 걷어서 원래 특산물을 걷었는데 특산물을 걷지 않고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화폐로 걷어버렸으니까 그 화폐를 이용해서 다시 물건을 구해야 되겠지. 왕실에서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화폐 경제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됐다. 내가 그때 이거 표 그려줘서 여기 표에는 없지만 칠판에 표 그려주면서 이거 적어놓으라고 했다. 그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양반들의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 양반들은 그 문방과 문과와 문과에 합격해서 양반이 된 게 아니라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보면 서민층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런 서민들이 서민 문화를 향유하게 되면서 어떠한 뭐 민화라든지 또 판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끝나고 또 동아시아사 진도 나갈 때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시험 범위를 줄여버리면서. 저 한국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일본 넘어갈게요. 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몽고 침입으로 인해서 약화가 됐습니다. 그치? 몽고 침입으로 인해서 약화가 됐고, 그래서 몽고 침입으로 인해서 약화된 가마쿠라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로 교체됐는데, 문제는 이 당시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저 새끼들 막부가 교체됐네. 그러면 아직 힘이 약할 때니까 나도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천황 중심의 어떤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무로마치 막부가 싸우게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이기겠냐? 평생 칼 잡아온 놈들을. 그래서 이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천황을 몰아내고 새로운 천황을 옹립하게 돼. 근데 몰아냈던 고다이고 천황은 그 일본의 어떠한 중이병스러운 냄새가 나는 삼신기라는 게 있어. 뭐 이제 뭐 청동칼, 청동거울, 뭐 방울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들고 이제 남쪽으로 튀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천황이 두 명이 옹립되어 있는 남북조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거는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스야.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도 이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일본 학자들에서 계속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일단은 삼신기를 들고 튀었던 고다이고 천황, 즉 남조의 천황의 정통성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남조의 천황을 때려잡은 게 아시카가 요시미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통성이 있는 천황을 하극상했다는 어떠한 그런 그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명나라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중국의 인정을 받으면 이런 정통성을 조금 이렇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일본 내에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 일본은 자기 중심적인 뭐 이렇게 자기네 나라끼리 뭘 하는 걸 좋아하지, 남들이 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남이 인정해준 쇼군 따위 뭐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명에게 조공책봉을 받아서 자기 정당성을 세워야 될 정도로 쇼군의 권위가 약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은 지들 멋대로 난리치게 되고, 그러면서 지방에 이제 왜구들이 하도 판을 치니까 명나라에서도 이 조공책봉을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마비라는 걸 주면서 네가 진짜 요시미스의 부하인지 아니면 다른 왜구들의 부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요시미스의 부하들에게만 이제 무역을 허용하고 공무역을 허용하고 나머지 놈들은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가마무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가마비라는 건 설명했듯이 나무판때기 하나 주고 그거 반 잘라가지고 한쪽은 명나라가 갖고 있고 한쪽은 요시미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요시미스가 보낸 사절단이 그 감합을 맞춰보면서 아 이거 네 요시미스 부하 맞구나 이러면서 명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야. 자,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지방의 세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앙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지방 세력이 강력히 성장하게 되고,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에서 지방에 파견되었던 슈고와 지토 중에 좀 더 높았던 직책인 슈고가 그 지역의 어떠한 실권을 잡게 되면서 다이묘로 성장하게 돼. 그래서 슈고 다이묘라는 어떤 새로운 다이묘들이 등장하게 되거든. 근데 이 무로마치 막부도 결국 마지막에 온인의 난, 즉 동생과 아들이 싸운 거라 그랬지. 마지막 말년에 얻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느냐 아니면 기존에 이미 자기 후계자를 지명한 동생한테 후계자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진 게 온인의 날이고, 이로 인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분열되면서 센코쿠 시대, 다시 말해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 시대를 보면 전국 시대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이라는 거, 날아가는 새도 맞추는 총이라는 조총이라는 총을 가져와서 일본에 보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 조총은 물론 단점도 있어. 뭐 비오는 날 병신되고 뭐 장전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활에 비해서 배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얼마든지 조총병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군대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오다 노부나가가 삼열 종대 그 삼열 횡대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장기 그 정전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이 단점의 문제를 거의 획기적으로 개선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열 횡대법을 잘 쓰던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 시대를 거의 통일하게 됩니다. 조총은 내가 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활이 조총에 비해서 전혀 위력이 딸리는 무기가 아니야. 그런데 활과 조총의 가장 큰 차이는 병사들을 얼마 만에 흉년병으로 만들 수 있냐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랬어. 그치?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시대를 거의 다 통일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에게 혼노지라는 곳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혼노지의 변으로 죽게 되고 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돼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은 생각보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풀네임을 좀 외워두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한자 도금을 읽으면 풍신수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발효해서 수길이 어쩌고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수길.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세 가지 정책을 하게 되는데 병농분리를 먼저 합니다. 직업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기존에 조총들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농민들을 병사로 만들어서 쏠쏠이 써먹었지만 사실 농민들 집에 무기가 있다는 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지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나와있는 도관 몰수령과 함께 병농을 분리시키면서 병사는 병사, 농사는 농민, 농민은 농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인은 상인만 하게 해가지고 직업을 고정시키면서 무사와 존인, 그 존인이 이제 상인이거든. 무사와 존인만이 성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조카마치, 도시야 도시,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도시, 성 아래 마을이라는 조카마치에 살 수 있게 해놨단 말이야. 농민들은 각 이제 지방에서 살게 해주고 자기 땅 옆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농민들은. 내가 이 조카마치가 왜 성 아래 마을인지는 설명을 해줬어. 그 분명히 그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마을 전체를 둘러싸는 성 개념이 아니라 명주의 성만 지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 아래에 있는 마을들을 조카마치라고 한다고. 그거 기억나지? 자, 그다음에 검지라는 거라는 얘기인데 검지가 뭐냐면 토지 조사. 다이묘들의 땅을 다 조사하는 거야. 다이묘가 얘들아 그 재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잖아. 그치? 뭐 예컨대 내 재산을 한번 볼게. 선생님은 예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재산이 뭐 내 게임기 컴퓨터나 막 게임 그 CD들 또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런 거는 다 여러 개의 물건들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원이라는 단위 하나로 통일을 하잖아. 예컨대 카메라는 중고 가격 뭐 한 120만 원 정도, 뭐 렌즈는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 차는 중고로 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순정이니까. 그다음에 내 컴퓨터는 뭐 한 팔면 한 120. 컴퓨터 형 선생님 세대 있으니까 그거 다 팔면 한 1000만 원 나올 거야. 그리고 뭐 모니터라든지 집에 있는 컴퓨터까지 뭐 다 팔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자친구들 중에 이쁜 여자친구들 많으니까 뭐 번호를 결혼정보회사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하면은 이 사람의 재산은 뭐 예컨대 뭐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질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검지야. 즉 다이묘들의 재산을 석이라는 그 당시 이제 돈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쌀가마 몇 석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재산을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이 재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쟤는 왜 10만 석의 영주가 병사를 다른 10만 석의 영주보다 더 키우지?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병사를 더 키운다는 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건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검지를 하게 되는 거야. 이 검지는 나중에 석고제와 연결되게 되거든. 석고제가 바로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 단위를 통일시키는 제도야. 가지고 있는 재산의 단위를 통일시키는 제도. 써줄게. 석고제. 자, 그러고 임진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그다음에 오다 노부나가의 다른 충성스러운 장수 중에 하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와라에서 둘의 명운을 걸고 한판 붙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의 영지였던 에도에 막부를 열면서 에도 막부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그대로 다 이어왔어요. 다 이어왔는데 그 중에 몇 개 추가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산킨 고타이 제도야. 우리 3번 체제 할 때 그 번이 지방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 막번 체제라는 건 막부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일본의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가 뭐냐면 첫 번째 산킨 고타이 제도
이 다이묘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처와 자식을 에도의 볼모로 붙잡아 놓는 거야. 근데 일부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있잖아. 예컨대 백경매 같은 인간이라면 처와 자식이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나 새로운 여자 만나야지? 이러면서 그 동네에서 더 재밌게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처와 자식을 볼모로 잡아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의 다이묘를 막부로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거야. 1년 동안은 막부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 1년 동안은 지역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이묘라는 건 그 지역을 통째로 다스리는 사람인데 혼자 홀라당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막 수행원들이나 호위무사들이나 아니면 뭐 호화찬란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움직이고 다니면서 그 막부 그 다이묘가 경제력으로 이렇게 돈을 쓰게 만들어서 경제력을 좀 이렇게 악화시키고, 그런 와중에 그 다이묘에게 물건을 공급해줘야 되는 상인들은 또 굉장히 발전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키고타이 제도의 성격은 본권제는 본권제야. 지방의 분권, 지방이 이렇게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본권제는 본권제인데 문제는 중앙 집권적인 본권제이고, 미안해. 계속 털 나와서. 상키고타이 제도의 영향으로 조카마치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 각 지역에 그 교통이 발달한 곳에 도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당시 이제 그 에도야 당연히 막부니까 발달했을 거고, 최대의 쌀 산지였던 오사카라든지 면직물의 최대 산지였던 교토라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발달하게 되고, 상인은 결국 지배층이 아니라 서민이잖아. 상인들이 돈 생기면서 이렇게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문화, 다시 말해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가부키 같은 이제 연극이나 또는 우키요에 같은 목판화가 이렇게 많이 성행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펼쳐 문을 닫아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데, 왜 그러냐면 크리스트 표교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야. 포르투갈 상인들이 전국지대에 조총을 전해줬을 때는 크리스트교까지 같이 전파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었던 고니시 요키나가 같은 장수는 천주교 신자였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막번 체제에서는 좋지 않은 종교란 말이야. 막부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트 교복을 막는데, 예외적으로 네덜란드는 크리스트 교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인공섬에서 네덜란드와 청에 대해서 교역을 하고, 스시마 섬에서는 조선과의 교역을, 그 다음에 사스마에서는 류크와의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는 네덜란드에서 넘어왔던 네덜란드가 내가 홀랜드라는 주가 있고, 그 홀랜드가 경기도 같은 주라고 그랬잖아. 그 홀랜드를 영어로 아니 한자로 그대로 읽었을 때 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학문을 난학이라고 하는데, 난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관학화시켜서, 얘들아 내가 말했지, 다른 유교를 관학화시켰으면 모를까, 성리학을 관학화시켰다는 건 국가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라고. 왜? 이와 기로 나눠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부의 쇼군이 훌륭하고 너희는 하찮다 뭐 이런 걸 심어주면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 성리학을 관학화시켰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로 국학,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는 국학과 중국의 고전을 연구하는 고학 같은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유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은 간단해요. 베트남 원래 전황조가 있었는데, 이 전황조를 잠깐 호황조라는 애들이 등장해서 몰아내게 돼.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영락제가 기회는 찬스다 하고는, 야 이 시앙 호황조, 우리 감히 내 친구 전황조를 때려 죽여? 하고는 호황조를 홀라당 점령해버린 다음에 직접 지배를 하게 돼. 그때가 이제 명지배, 영락제 지배 때야. 그러다가 이제 레러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하면서 수도를 탕롱, 웬만한 베트남 국가는 다 수도 탕롱이야, 하노이에 두게 되고, 중앙 집권적인 유교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과거제를 부활시키고 관료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을 부활시키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호이안이 이 당시에 이제 외국과의 교류의 통로로서 국제도시로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내가 분명히 베트남 설명할 때 호이안 도시 찍어줬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쳐다보세요. 이 중앙집권적 유교 국가 건설은 유교 영역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 떠이서는 그냥 잠깐 등장했던 국가고 니들이 절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쯤 그어놓고, 이 밑에 있는 수도 후의 독자성 피해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응우엔 왕조에 대한 설명이야. 응우엔 왕조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청나라, 이 당시 지금 중국은 청나라잖아. 청나라 이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듯이 자 우리가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나라가 이걸 거부했어. 왜? 프랑스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 청나라는 외국의 어떠한 군대들이 계속 들어오거나 외국의 상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베트남 국가인데 프랑스의 도움을 받는 베트남 국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응우의 왕조는 그냥 독자성을 띠기로 마음먹고 비엔남이라는 국호를 쓰고, 지금까지는 다 대월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탕롱이 아니라 후에라는 도시에 어떠한 그 수도를 삼는다.
그리고 이제 나도 황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작은 성을 모방해서 거대한 궁궐을 세우게 되는데, 야 문제는 프랑스가 얘네를 왜 도와줬을까? 그렇지, 자선 사업가냐 프랑스가. 응우의 낭조를 결국 나중에는 잡아쳐먹고 프랑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응우의 낭조는 쇠퇴하게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에 대해서 각국사를 좀 알아봤고요. 자, 내가 임진왜란은 미리 한번 찍어놨으니까 이 다음엔 유교 국가 발전해서 볼 수 있도록, 아니 그 유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 있지, 양명학, 성리학, 대가리 터지는 거, 그거에서 좀 영역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